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기자 박현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운을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가 지었고요. 여기 좋은 제목이 있네요.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 보면은 늘 좋은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소매치기와의 인연이 소매치기만 모이게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묘한 인연으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대방이 범죄의 가해자이건 불쌍한 피해자이건 똑같이 의뢰자의 대리인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한 재판을 해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매치기라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기쁘게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의 보수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그러자 그 지인이 다음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소개해 주었지만 전부 소매치기의 변호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소매치기 우두머리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뢰는 의뢰고 소매치기에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소매치기의 변호만 소개받았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소매치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새 주위에 소매치기가 가득해졌으니 이 엄청난 변화에 제 자신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미 10건 이상의 소매치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에 어느새 제게는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라는 평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칭 부동산 중개인이었지만 실은 소매치기 두목이었던 그 남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소매치기 사건의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그들을 알게 된 후로 소매치기 지인이 갑자기 늘어났던 것입니다. 소매치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자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범위 안에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대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가 된다 해도 제가 불행한 인생을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는 젊었고 무엇보다 소매치기라는 특정 사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 후로는 소매치기 사건의 의뢰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소매치기 사건은 한 건도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일본에서 가장 소매치기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계기가 단 한 남자를 알게 된 일 때문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대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에는 하늘에 달려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 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 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 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관료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의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이는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네, 참 내용이 무섭네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세상에 암으로 급사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내용이.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닫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으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 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을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 지원에 합격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 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덕 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도덕 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차례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이를 증명해 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다투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든 부도처리든 유산상속이든 다툼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더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상담료 정도로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자가 싸우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하회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인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신탐탐 노릴 거야.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엄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니시나카 스토무는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 원한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또 여기에서 이제 도덕 부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도덕적 부채, 도덕 파악, 참 생소한 내용들인데요.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서 살고 있고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도덕적 부채라는 거지요. 경제에서 부채라는 어떤 빚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 과학에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도덕적으로도 부채를 져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운을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가 지은 책입니다. 내용이 어떠셨나요? 오늘 60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 2번 정도 더 읽으면 이 책을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운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의뢰인의 삶을 통해 찾아낸 내용이라고 하지만 지금 읽어보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네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앞으로는 원한도 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도덕적 부채를 져서는 안 되겠다. 도덕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구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오늘도 많은 사람들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도덕적인 부채, 누구에게 신세를 입었으며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채를 지지 말고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읽는 변호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